안녕하세요, 홍성용입니다. 뉴욕 플러싱은 도착지였습니다. LA 코리아타운도 마찬가지였죠. 1970년대 이민법이 바뀌고 한국인들이 미국에 쏟아져 들어올 때 이 두 곳은 버티는 공간이었습니다. 델리, 세탁소, 네일숍, 영어가 안 되니까 손으로 때웠고 자본이 없으니까 서로 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1세대 사람들이 남기 시작하고 버텨내기 시작하면 질문이 바뀝니다. 어디서 버틸 것인가에서 어디에 정착할 것인가로죠. 그 답은 강 건너에 있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한인 경관 2명이 추가로 채용됐습니다. 플러싱 먹자 골목에서도 한인 식당들의 실외 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이른바 팰팍. 면적 1.2제곱마일, 인구는 약 2만 명입니다. 이 중 53.7%가 한인입니다. 미국 전체에서 한인 비율이 과반을 넘는 유일한 도시죠. 1980년대까지 이 동네는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독일, 그리스 이민자들의 동네였습니다. 빈 상가가 많았고 집값은 저렴했죠. 1990년대에 한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플러싱에서 자리 잡은 1세대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 허드슨 강을 건넜습니다. 왜 여기였을까요?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건너면 맨해튼까지 15분, 플러싱보다 집값이 쌌고 퀸즈보다 학군이 좋았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뉴저지의 한 공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조지 워싱턴 브릿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바로 저 멀리가 뉴욕이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뉴저지거든요. 브릿지만 건너면 바로 맨해튼에서 뉴저지로 도착하는 겁니다. 이렇게 팰팍을 좀 걸어오다 보면 저런 간판들이 눈에 띄는데 저희가 말하는 그런 사례죠. 젊은 한인 2세들이 또 로펌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니까 이제 1세대와 2세대의 분위기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은하수잔치 이런 것들 눈에 띄는데 팰팍에 있는 이 간판들이 사실은 플러싱에도 요즘에는 많이 생겼지만 이쪽에는 이 전문직들이 굉장히 많게 여겨진다. 어려운 처지를 극복하고 한인 2세들이 그리고 이제 3세대겠죠. 근데 이 세대들이 와서 여기서 이제 털을 완전히 꾸리고 정착하는 공간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느낌이 문득 듭니다. 미국 교회 하면 보통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넓은 잔디밭, 하얀 울타리, 또 단독주택, 싱글하우스라고 하죠. 팰팍의 주택들은 다릅니다. 이 동네의 문법은 듀플렉스입니다. 2층짜리 다가구 주택, 한 층에는 내가 살고 한 층에는 세입자를 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팰리세이즈 파크의 집값 중간가는 약 80만 달러, 한화로 11억 원이 넘습니다. 비싸 보이지만 이 동네에서는 다른 계산법이 작동합니다. 듀플렉스를 사면 한 층에 세입자를 드립니다. 월 렌트 2,100달러, 연간 25,000달러, 이 돈이 모기지의 절반 가까이를 갚아줍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팰리세이즈 파크 주민의 63%가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 주인은 누굴까요? 바로 한층 위에 사는 한인입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중앙 메인 스트리트에서 살짝만 들어와도 이런 듀플렉스로 보이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고 해서 나란히 대칭으로 이루어진 건물들인데요. 이런 건물들에서 세입자를 받고 본인은 이 세입자가 낸 돈으로 모기지를 갚고 이러면서 계속 이 노동이 자본으로 바뀌어 갔던 겁니다. 뉴욕 플러싱에서 한인은 렌트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한인은 렌트를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세입자에서 집주인으로, 이게 뉴저지로 넘어온 이유입니다. 1세대는 새벽 4시에 델리 문을 열고 밤 10시에 세탁소 문을 닫았습니다.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첫째, 아이들 대학 등록금으로 갔죠. 둘째는 이 듀플렉스 다운 페이먼트로 갔습니다. 1세대가 번 돈이 2세대의 학비가 되고 다시 부동산 자산이 됩니다. 한 세대만의 노동이 자본이 되는 구조, 이게 팰리세이즈 파크의 문법입니다. 이 1세대는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일했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한인 손님을 상대했죠.
2세대는 다릅니다. 이들은 커뮤니티 밖으로 나갔습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엔지니어, 그리고 월가, 월스트리트. 조셉 배 얘기도 들어보셨죠? 3살에 미국으로 이민 온 1.5세대입니다. 하버드를 졸업하고 골드만삭스를 거쳐서 1996년에 KKR에 입사하죠. KKR은 세계 3위 사모펀드로 운용 자산만 5천억 달러입니다. 2021년 조셉 배는 이 회사의 공동 CEO가 됩니다. 전 세계 사모펀드 중에 아시아계 CEO는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조셉 배 혼자가 아닙니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에 입사한 한인 출신 뱅커만 120명 이상입니다. 코리아 파이낸스 소사이어티, 한인 금융인 네트워크입니다. 회원이 3,000명이고 이 펠로우십 프로그램 참가자만 250명입니다. 취업률은 100%에 달하죠. 큐송 리 칼라일 그룹 전 CEO, 마이클 채 블랙스톤 CFO, 이들은 자본을 운용합니다. 미국 연기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이 어디서 돈을 받는지 그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한인이 앉아 있습니다. H마트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1982년 뉴욕 퀸즈 우드사이드의 작은 코너 가게에서 시작했는데 2024년 기준으로 미국 전역에 97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본사는 여기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20분 거리 뉴저지 린드허스트입니다. H마트 고객의 30%는 비아시아계입니다. 김치를 사러 오는 백인, 고추장을 찾는 히스패닉, 한인 슈퍼마켓이 미국인의 장바구니를 바꾸고 있습니다. 경제적 성공은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진짜 편입은 제도 안에 들어갈 때 완성됩니다. 바로 정치입니다. 2024년 11월 미국 역사상 첫 한인 연방 상원 의원이 나왔습니다. 바로 앤디 김입니다. 뉴저지에서 당선됐죠. 그 전에 한인이 연방 의회에 간 건 1992년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이었고 제이 김이었죠. 32년간의 공백이 있었고 그 사이 한인 인구는 100만에서 200만 명으로 늘었지만 워싱턴에 한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방의원 앤디 김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로컬 정치입니다. 2012년 팰리세이드 파크 투표 용지에 한국어가 인쇄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는 이 동네 최초의 한인 경찰 상사 션 리가 나왔고요. 같은 해에는 지나 김이 행정서기관이 됩니다. 2019년 크리스토퍼 정, 뉴저지 버겐 카운티 역사상 최초의 한인 시장이었고 그가 이긴 표 차이는 8표였습니다. 지금 이 펠팍 시의회를 보면요, 시장 포함 7명, 그중 6명이 한인입니다. 현 시장은 폴 김, 시의장은 민석준 씨죠. 앤디 김이 워싱턴에서 법을 만든다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예산을 짭니다. 쓰레기 수거 일정을 정하고 학교 커리큘럼을 결정하고 경찰관을 채용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에서 세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사람으로, 이게 진짜 권력입니다. 로컬 정치의 힘이죠. 언어 이야기도 해야 하죠. 미국의 한글 학교는 약 1000개가 있습니다. 등록된 학생만 6만 명이죠. 보통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열립니다. 1980년대 미국 대학의 한국어 수업을 들어보면 수강생은 거의 전원이 교포 2세였습니다. 부모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배우는 언어가 한국어였죠. 한글 학교는 토요일을 빼앗아가는 짐처럼 여겨졌습니다. 2020년대 상황이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미국 대학 한국어 수강생의 80%는 비한인입니다. BTS 가사를 이해하고 싶고 넷플릭스는 자막 없이 보고 싶고 한국 드라마 대사를 직접 듣고 싶은 친구들이 모두 한국어 수업을 듣는 겁니다. 2006년에서 2016년 사이 미국 대학의 한국어 수강생은 78% 증가했습니다. 모든 외국어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죠. 조지타운 대학은 2022년 한국어 전공을 신설하기도 합니다. 수업 정원이 매년 초과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이라고 있습니다. 2022년 응시자가 36만 명, 2025년에는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3년 만에 40%가 증가한 겁니다. 1세대에게 한국어는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어로 버텼습니다. 2세대에게 한국어는 경쟁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영어를 완벽하게 해야 살아남으니까 악센트는 지워야 할 흔적이었습니다. 이게 3세대에게 한국어는 선택입니다. 정체성을 찾기 위해 스스로 배웁니다. 할머니와 대화하기 위해서 듀오링고 앱을 켭니다. 버려졌던 언어가 다시 선택되는 순간 이민은 더 이상 이민이 아니죠. 언어가 바뀌는 순간 뿌리가 된 겁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의 메인 스트리트 계속 걷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이곳에 왔을 때 완전 한국처럼 느껴졌어요. 와, 여기는 진짜 한인들이 많구나. 실제로 53%가 한인인 미국의 유일한 지역이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막 수상한 포차 여기 보면 여기 완전 한인 3세대 2030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이 포차죠. 이 동네에선 굉장히 유명한 포차라고 하더라고요. 저기 지금 코리안 BBQ, 대박 노래방, 소문난 집갈비, 항아리 손수제비, 아빠김밥, 돈치킨, 그 위엔 팰리세이드 메디컬 센터라고 써져 있는데 한국어 간판이 굉장히 많죠. 이 정도면 진짜 한국의 어느 도시를 온 것 같은 착각이 들죠. 저 앞에 보세요. 그냥 우리은행 있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우리은행은 아니고 우리 아메리카뱅크여가지고 미국 법인이긴 한데 여기도 보면 저 교포 서점 기독센터 가위소리 아리랑 떡마을 이렇게 뭐가 많잖아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눈에 띄죠. 최근에 이제 BTS가 컴백한다고 하는데 BTS 앨범 이름도 아리랑이잖아요. 목사님들 또 한국 교회들도 있죠. 이렇게 한국어 예배를 함께 드리자. 한국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이 또 드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이제 버스 정류장에 보면은 한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인 부동산 관계자들 광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해보죠. 2026년 1월 7일 미국 농무부가 가이드라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미국인이 뭘 먹어야 하는지를 정하는 연방 기준입니다. 학교 급식이 이걸 따르고요. 군대 식단이 이걸 따릅니다. 저소득층 식품을 지원하는 푸드 스탬프도 이걸 따릅니다. 이 문서에 처음으로 김치가 포함됐습니다. 장 건강에 좋은 발효식품 항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한국 정부가 로비한 게 아닙니다. K-팝 팬들이 청원한 게 아니죠. 미국의 영양학자들이 미국 국민 건강을 위해서 김치를 넣은 겁니다. 이국적인 음식에서 미국인이 먹어야 할 음식으로 바뀐 겁니다. 이건 문화 수출이 아닙니다. 제도 편입입니다. 플러싱에서 버텼고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정착했고 워싱턴에서 법을 만들고 월스트리트에서 자본을 굴립니다. BTS와 블랙핑크는 그 다음에 온 겁니다.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 셈이죠. 뿌리는 화려한 곳에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 위에 선 사람들이 지금 미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설 특집 2부였고요.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1부를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매경 월거월부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